여러분은 지금 시사앤라이프가 기획한 제약영업 토파보기를 듣고 계십니다. 토파보다란 샅샅이 더듬어 뒤진다는 의미입니다. 제약영업 토파보기는 제약영업 분야 20년 경력의 김 부장님과 2020년 3월부터 15회 이상 진행된 인터뷰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에피소드는 이미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됐던 1차분을 리마스터한 것들입니다. 토파보기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현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해 현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자 시도한 실험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제약영업 분야만 진행된 데다 연재도 장기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편집을 보강해 다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정 제약회사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담자의 소속과 실명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건국 신화에서부터 격리, 의료적 격리를 경험했던 나라다. 그래서 이런 거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군 신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종교적으로는 정결의 의례,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뭐 질병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약품으로서 마늘과 쑥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장님하고 이제 방송 전에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말씀 듣기로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약의 역사가 되게 짧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이지만 저희 시사앤라이프에서는 제약,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약 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또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이야기할 때 바이오 산업들 얘기를 하고 신약 산업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새로운 산업의 논리다라고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진짜 바이오 산업 혹은 의학 산업이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짚어본다는 면에서는 제약 세일즈에서 오랫동안 경험해보신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또 영업직 세일즈 쪽은 사람들이 많이 좀 기피하기도 하지만은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좋은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약 산업과 세일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부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좀 좋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사실 제가 이제 그 MBA 하면서, 그 취준생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제약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제약 세일즈, 특히 제약 산업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3D 뭐 영업이다라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판다, 산다 어떤 약간 좀 1차원적인 개념이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장바닥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뭐 뱀 먹어봐, 뭐 이런 거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국 다니면서 약국 청소해주고 약 파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어떠한 산업이나 초창기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산업에서는 뭐 그런 어떤 좀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영업 판매가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1900년대 초반,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질병들, 또 새로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뭐 그는 아마 우리가 지금 에비던스가 이미 많이 우리 사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금 있었고, 메르스 때도 있었고, 이미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제약 산업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건, 저도 처음에 판매 개념으로 일을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어떤 가치의 개념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마인드셋을 좀 변화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분들이 이 업계에 시작을 했을 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됐고,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우리나라 제약 역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의보감이 나오던 시절 정도 되지 않나요?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태초 마늘 먹어서 그때부터 하는 게 5,000년 맞죠. 전. 예. 근데 그때 당시 마늘을 돈 주고 사진 않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뭐 이 업계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뭐 우리나라 제약 역사가 얼마인지 몰랐었는데, 지금도 판매되는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드시는 이제 활명수가 있잖아요. 이제 동화약품에서 나온 활명수인데, 뭐 그거만큼 베스트셀러의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약이 거의 1900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100년 넘게 쓰고 있는 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역사는 뭐 100년 좀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온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뭐 긴 산업은 아니죠. 물론 IT의 뭐 반도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야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든가 다른 기간 산업과 또 이제 제약 산업하고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도 많았고 부작용도 많았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약은 존재했는데 제약 산업이라는 거는 그럼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예, 사실 제약 산업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예, 제약 산업을 우리가 이제 육통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네. 제가 얘기하는 제약 업계는 제조를 기반으로 한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각 그 세 가지가 다 어울려져야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약업계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제약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유통망과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망을 두루 갖춘 탄탄한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제약 영업, 뭐 최근에는 그걸 메디컬 레프리젠터티브라고 말을 사용하면서, 말이 되게 어렵네요. 예, 이제 메디컬 말 그대로 이제 레프리젠터티브예요. 대표자라는 뜻이죠. 이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책임감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1900년도 이제 활명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사실 또 글로벌 제약회사를 또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1900년대라면 글로벌 제약회사는 언제부터였냐? 글로벌 제약은 한 1800년도 뭐 중후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뭐 그냥 통념상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약보다 한 5, 60년 앞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제 경력을 말씀을 안 드렸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1999년도부터 이제 제약 영업을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최초에 이제 녹십자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바이엘 헬스케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바이엘이라는 회사에서 유럽 회사에서 한 10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 회사에서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스피린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스피린이 이제 그 TV 광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네. 예전에 뭐 하일성 씨가 이제 요즘엔 안 나오는데, 하일성 씨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가발 쓰시고 한참 저희가 그분을 모델링해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아스피린하고 이제 페니실린, 뭐 그때를 이제 서양 의학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약회사도 이제 190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보다 앞서지만, 그분들은 물질을 발견을 해서 그걸 생산을 하고 환자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유통까지 다 했다는 거고, 뭐 물론 우리 동아약품 활명수도 생산을 하지만, 이런 신물질 개발에서는 역시 글로벌 외국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다는데 좀 뭐 그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제약회사의 경쟁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향후 계속 제가 얘기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이제 시프트가 된 시점은 뭐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의약분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뭐 이런 문구로 시작해서 아마 2000년도 20년 전에 의약보험을 이제 뭐 실시하게 됐는데, 그 기점이 이제 제약 산업의 발전하는 시점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뭐 저도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1900년도 뭐 1980년도 90년도에 일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선배의 말을 들어본다면 그때는 약간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판매 개념이 좀 많았고, 왜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신약 개발보다는 기존의 약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였고, 이제 2000년도를 딱 기점 의약분업되면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시점이 아마 2000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약분업이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약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그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이 된 거군요. 일단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졌어요. 일단 제가 그 취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의약분업 때문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IMF 시대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뭐 제네릭 위주의 카피 위주의 국내 회사들의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네. 일반인들은 사실 제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 하거든요. 아주 옛날 만화인데 고인물 인증을 하면 보물섬 아주 80년대 90년대 초 이때 나왔던 만화 잡지거든요. 월간 보물섬. 기억납니다. 예, 그 만화 잡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배가 아픈데 무슨 약 먹어야지. TV 틀어봐. 그럼 광고 보고 저 약 먹으면 돼.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마 아기 공룡 둘리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에피소드가. 예. 예. 근데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학에 대한 의술과 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TV 광고만 보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고 중에 약 광고가 많아요.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뭐 입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다음에 뭐 흉터 없는 뭐에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약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제약산업에서의 광고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법률적으로 많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나중에 이야기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뭐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진출된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위주의 이제 영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맨, 그 당시엔 세일즈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 맨파워가 굉장히 적었었어요. 글로벌 회사들은.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어떤 약의 독창성 때문에 좀 시장을 점유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의약분업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개인 병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리닉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유럽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럼 제약 산업이 그러면은 도대체 그냥 약을 개발해서 만들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일반 우리가 이제 그 공산품 뭐 개발하고 제조해서 팔듯이 물건 팔듯이 뭐 컵을 만들든 TV를 만들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의 큰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제약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사 집단이 또 거기에 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소사이어티 그룹이라고 하고 이제 학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가장 허들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법적 규제만. 예, 맞습니다. 그냥 국가, 그 중에서도 식약처, 그다음에 약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이라는 걸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제약산업은 크게 국가, 그다음에 제약회사, 그다음에 의사, 이렇게 큰 삼각구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소비자가 되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는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제약의 어떤 그 연구 개발과 생산과 유통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물론 거기엔 당연히 이제 소비자가 뛰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삼각구도가 그렇다면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3C 구조로 가죠. 이제 커스터머가 있고 바로 말하는 환자가 되겠죠. 네네. 뭐 아니면 약국의 어떤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회사 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라는 거에 이제 3C 구조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제약 영업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 예. 어쨌든 제약회사는 이렇게 큰 삼각구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제약 산업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약 영업을 시작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팔면 그만이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팔고 내가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고 복리후생을 많이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일단 제약산업 이해 자체를 하고 제가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판매 개념으로 일을 한다면 그러면 자동차 세일즈나 보험 세일즈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제약산업을 처음에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과거엔 어땠고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자동차 세일즈나 보험 세일즈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다른 세일즈 분야를 폄하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세일즈의 어떤 원칙, 프린서플은 다 똑같잖아요. 네네.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의 물건을 잘 팔아서 회사에 이득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제약은 아까 말씀하셨던 환자라는 어떤 큰 집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 환자는 단순히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명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덕성도 윤리성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세일즈와는 좀 다르죠. 다른 면이 있다. 예.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가 제약 영업 하다가 나는 내 소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둘 거야 얼마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20년 하고 또 제 후배라든가 선배를 봤을 때 또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만두시고 또 같은 업종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단순히 판매의 개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단 환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세요. 일종의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롱런을 한다. 그럼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건 팔고 그만둔다면은요, 그게 장사꾼이지 그거를 아까 얘기한 우리가 레프리젠터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약회사를 이제 염두하실 때 보통 우리 유튜브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시면 제약회사는 오리지널 회사와 제네릭 회사의 이분법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의약품과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을 ETC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부를 우리가 OTC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제약은 크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윤 기자라고. 윤 기자님은 약하면은 어떤 약이 일단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안티프라민이 있어요. 안티프라민. 오케이, 아직 되게 오래된 약이죠. 유한양의 역사가 깊은 약이죠. 예, 활명수처럼. 예, 또 파스. 예. 그 꼬부라진 현대 물파스 이게 다 광고로 기억나는 맞습니다. 것들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거.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약.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좀 머리가 아파, 좀 허리가 아프네 하면서 파스도 사고 두통약도 사고.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 전이 없이 바로 약을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OTC 약물이라고 하고 일반 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나눠지고. 그런 건 편의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 얘기가 좀 후반부에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런 트렌드 변화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그런 기초의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이익단체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되게 좀 그런 과정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혹시 어머님은 병원 안 다니시나요? 아버님이나? 노환이 있으시니까. 예, 대부분 이제 혈압이나 이제 당뇨약, 고지혈증 약,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드시고 하지만 이렇게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국에서 문전 약국이라고 하죠.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탔을 때 우리는 그걸 ETC 약물이라고 하고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은 광고를 본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있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혈압약을 광고하는 광고를 봤나요? 또는 비아그라처럼 발기부전 치료제를 광고하는 TV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TV 광고는 없는데 비아그라 같은 게 화장실에 붙어 있고요. 불법 의약품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ETC 약물은 그만큼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부작용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고 대부분 다 이제 만성 치료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윤 기자님 또 가끔 그 업무 보시다가 피곤하시면은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뭐 드시지 않으세요? 네네네. 예, 뭐 홍삼이나 뭐 그렇죠. 예. 예, 뭐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누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ETC, OTC, 그다음에 건강식품, 우리 건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카테고리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TC, OTC 설명하시는 것만 봐도 뭔가 유통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세일즈 개념도 달라지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 OTC 저는 이제 OTC 영업을 해보진 않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라든가 선배들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일단 이쪽에서 오래 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일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약 시장을 좀 더 멋진 말로 좀 한다면 이제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좀 그냥 제약 회사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컨슈머 헬스케어 하면 뭔가 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컨슈머 헬스 시장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이제 제약 시장 중에서 되고 있고 이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컨슈머 헬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거에 비해서 혹시 윤 기자님 혹시 뭐 어디 아프시면은 병원부터 가시나요? 아니면 네이버부터 찾으시나요? 약국을 먼저 가요. 그냥. 약국을 먼저 가죠. 되게 심플하시네요. 네이버에 하도 네.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윤 기자님 같은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맞아요. 예. 하지만은 이제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만큼 스마트폰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컨슈머 시장인 헬스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바뀌고 시장도 커지냐 하면 일단 소비자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가 좋은 약을 만들고 좋은 광고를 하고 좋은 유통망과 맨파워를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자는 환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의과 공부를 하거나 약물에 대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네이버 지식이라든가 일단 인터넷에서 자신의 질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약물 정보를 손쉽게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패러다임 자체가 의사와 약사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물론 처방과 조제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만 일단 정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 질환이라든가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응원하고 맞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예, 보통 환자 환우회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하죠. 그 안에서 이제 의학에 대한 의학과 약학에 대한 정보가 좀 스토리텔링 형태로 많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가 보편적 사례로 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컨슈머 헬스 시장이라고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100%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좀 더 멋지게 또 얘기하면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어떤 우리 코로나 예방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스스로도 셀프 프리벤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고 셀프 프리벤션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탄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생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생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단 설사하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장이 안 좋겠구나.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적절하게 웰던으로 구워서 과식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육류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기를 내가 많이 먹는다면 우리가 오메가3처럼 최근에 중성지방을 내가 높으니까 이런 또 보조 약물을 좀 먹으면 좋겠구나. 라는 어떤 스스로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셀프 프리벤션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또 우리가 그 셀프 체크도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셀프 체크라는 건 뭐냐면은 꼭 병원 가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쉽게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뭐 당뇨 측정기 같은 경우는 뭐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혈압 측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싼 가격으로 굉장히 판매가 되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약이 예전에는 아파서 약사라든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판매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환자가 요즘에는 이런 IT 기술 발달하고 많은 정보를 속에서 스스로 내가 체크를 해보고 그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또 그 프리벤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좀 혈압이 좀 높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지혈증이 높다 그러면 내가 보조 건강식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구매해서 메디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최근에 도입되면서 굉장히 이 컨슈머 헬스 시장이 좀 복잡해지고 다이나믹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OTC라고 하는 영역은 그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과 지금 맞물리면서 발전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할 ETC 시장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이런 OTC 시장은 우리가 흔히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접할 수 있는 약물이고 또는 또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약물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호의 집단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약이 효과도 좋아야 되고 부작용도 적어야 되겠지만 회사의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굉장히 광고 대상을 누굴 또 선정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케팅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할명소가 나왔어요. 소환되면 무조건 할명소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식이 아닌 어떤 이제 약물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어떤 가치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T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제약 시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약사들이라든가 OTC는 보통 이제 약사들이 판매를 하니까 약국에서 그다음에 제약 영업을 할 때 약국 영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예전처럼 그냥 배달하고 수금하고 그다음에 뭐 재고 파악하고 때로는 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좀 받아주세요. 이런 구시대적 영업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약국 영업을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본인이 프로모션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약사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자기 약들이 얼마나 잘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환자들한테 잘 손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껌이라든가 조그만 이런 사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대 근처에 있죠. 굳이 경영학적으로 제가 깊숙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내용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 주세요라고 예전에 그렇게 어머님들은 얘기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그냥 타이레놀 주세요. 또는 화이자의 에드빌 주세요. 먹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약사들도 약물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영업 담당자도 약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져야 될 거고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약사와 환자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예, 일반 병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OTC 시장이 좀 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한 약이 많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엔 파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컨슈머 헬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전에 제가 바이엘에 일했을 때 그냥 바이엘 코리아라고 했었어요. 한국 지사. 근데 지금 바이엘 헬스케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CJ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헬스케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케어 개념으로 제약회사도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고 맞습니다. 업체명을 그렇게 바꿀 정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OTC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전체 시장이 한 11% 정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 규모에서는 크지는 않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작은 시장도 아니잖아요. 작은 시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장이니까. 그럼 의학 시장 자체는 10조가 넘어가는 맞습니다. 그냥 흘려들으셔도 되겠지만 화이자의 리피토라는 약물은 1년에 10조 이상을 팔아요. 한 품목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OTC 시장에서 11%밖에 안 된다라고 기껏해야 1조, 2조 이 정도 나오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큰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어쨌든 우리가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물론 제약 시장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성장을 합니다. 한 자릿수는. 그래서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2020년까지는 그래도 4%가량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주식의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발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OTC 약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가 가능한 거죠. 이제 회사별로 이래서 뭐 두통약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 바로 환자가 접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왜냐면 광고가 가능한 약물이니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아까 그 커뮤니티 얘기하셨잖아요. 소비자의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해요. 이 약 먹으니까 뭐 간에 안 좋더라. 특히 뭐 술 먹은 다음에 타이레놀 먹으면 간에 안 좋더라.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이제 그런 댓글을 남기고 실질적으로 약사랑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맞다고 하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편의점에서 우리가 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최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명분은 우리가 이제 주말이라든가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약을 구할 수 없으니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OTC 약물 같은 경우에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가능한 시점에서 직접 그 환자라는 표현보다는 좀 소비자가 직접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무적이죠. 네. 예. 근데 편의점 가서 약을 사려고 보면은 없어요, 약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뭐 저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긴 아닙니다. 한데. 예. 가서 보면은 그냥 뭐 감기 기운 있어서 사게 되면 판코레이 정도? 네네. 예. 뭐 약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약을 그 제한을 한 게 된 건 이제 국가하고 의사하고 그다음에 약사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조합이 돼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뭐 기자님 말씀이 맞듯이 먹을 게 없어요. 기껏 두통약 정도. 예. 네. 어쨌든 이런 처방약들 또는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좀 우리가 구하기 쉬운 인터넷에서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커머스가 이제 활발하게 발전해 지금 해외 직구도 할 수도 있고 뭐 특히 센트론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하시는 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더 싸다고. 예. 그런 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예. 그래서 OTC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